109장.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되었다. 필립은 큰아버지의 가정부인 포스터 부인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연락을 해달라고 자기의 주소를 알려주기는 했으나 그래도 혹시 편지가 그쪽으로 와 있지는 않을까 하고 일주일에 한 번은 반드시 병원에 가보았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다. 문득 보니 2번 다시 보고 싶지 않은 필적으로 쓰인 편지가 한 통 꽂혀 있었다. 야릇한 기분이었다. 잠깐은 집어들고 싶은 마음도 없었다. 불쾌한 기억이 한순간 되살아났다. 그러나 결국 묘하게 초조한 기분이 들어 급봉을 뜯었다. 피스로이 스퀘어 구 윌리엄 거리 7번지 친애하는 필립. 잠깐이라도 좋으니까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나를 만나 주실 수 없어요. 무척 난처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를 일이 생겼어요. 돈 문제는 아니에요. 당신의 밀드레드. 원수. 그는 편지를 갈기갈기 찢어서 큰 길로 나가자 어둠 속에 뿌려버렸다. 죽어버리라지. 그는 중얼거렸다. 다시 그 여자의 얼굴을 볼 생각만 해도 참을 수 없는 혐오가 치밀어 올랐다. 어떤 비참한 고통 속에 빠졌대도 내가 알 게 뭐라 말인가. 자기가 친 올가미에 자기가 걸려든 것이다. 정오만이 솟아서 한때라도 그녀를 사랑했다는 것이 도리어 정오감을 부채질했다. 속이 뒤집힐 것 같은 추억뿐이었다. 필립은 템스강을 건너며 거의 본능적으로 밀드레드의 추억에서 빠져나오려고 했다. 그러나 침대에 누워있어도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다.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 혹시 병이라도 들어서 굶게 된 것은 아닐까? 그런 걱정이 아무리 애를 써도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어지간히 절망한 것이 아니면 그런 편지를 보냈을 리가 없다. 필립은 또다시 그러한 생각을 하고야마는 자신의 약한 마음에 화가 났지만 이렇게 된 이상 한번 만나보지 않고서는 마음이 가라앉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이튿날 아침 그는 엽서 한 장을 써서 상회로 나가는 길에 우체통에 넣었다. 될 수 있는 대로 태연한 투로 단지 걱정거리가 있다니 안 됐다고 하고 적어보낸 주소로 내일 저녁 7시에 찾아가겠노라고만 했다. 더러운 거리에 있는 지저분한 하숙집이었다. 다시 그녀와 만날 것을 생각하면 견딜 수 없었으나 아무튼 밀드레드가 집에 있는가 어떤가를 물어보았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제발 다른 곳으로 이사라도 해버린 뒤면 좋겠다고 얼마나 생각했는지 모른다. 얼른 보아도 사람들의 출입이 많은 것 같은 집이었다. 필립이 편지의 날짜 도장을 보는 것을 잊었는데 생각해보니 언제부터 그 병원 편지함에 꽂혀 있었는지도 알 수 없는 일이었다. 초인종 소리에 나온 여자는 필립의 물음에는 대답도 하지 않고 아무 말 없이 복도를 앞장서서 안내했다. 그리고 안쪽 깊숙한 곳에 있는 방의 문을 녹독했다. 밀르 부인, 손님이에요. 문이 조금 열리고 겁먹은 얼굴로 밀드레드가 내다보았다. 어머, 당신이군요. 들어오세요. 그가 들어가자 밀드레드는 문을 닫았다. 매우 작은 침실이었다. 그녀가 살던 방은 언제나 그러했지만 이 방 역시 말할 수 없이 더러웠다. 마룻바닥에는 닦지도 않은 구두가 여기저기 한 짝씩 벗겨 던져져 있었고 작은 장독 위에는 모자가 얹혀져 있었고 그 옆에는 가발이 놓여 있었다. 탁상 위에는 블라우스가 있었다. 필립은 어디 모자라도 걸 곳이 없나 하고 찾아보았다. 문 뒤 못에는 치마가 너절하게 늘어져 있었다. 그 치맛자락은 진흙투성이었다. 좀 앉으세요, 네? 말하면서 밀드레드는 억지로 지은 듯한 웃음을 한번 보이고 말했다. 내 편지를 받고 놀라셨죠? 목소리가 몹시 쉰 것 같은데 목이 아픈가요? 네, 얼마 전부터 그래요. 필립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째서 만나고 싶어졌는지 그녀가 설명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방 안의 모양으로 봐서 좀처럼 모처럼 건져준 그 타락한 생활로 다시 돌아간 것이 분명했다. 그런데 아이는 어떻게 되었을까? 벽난로 위에 아이 사진이 놓여 있었으나 방 안에 아이가 살고 있는 것 같은 낌새는 전혀 없다. 밀드레드는 손수건을 들고 조그맣게 뭉쳐서 두 손으로 장난하고 있었다. 몹시 흥분하고 어쩔 줄을 모르는 듯 했다. 가만히 벽난로 불을 보고 있으므로 필립 쪽에서는 그녀와 용케 눈길을 마주치지 않고도 그녀를 똑똑히 볼 수가 있었다. 그녀는 언젠가 그를 버리고 나가버렸을 때보다 눈에 띄게 여위었다. 누런 거칠거칠한 피부가 광대뼈를 덮고 전에는 물들였던 머리가 지금은 이미 아마빛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무척 많이 변해서 전보다 더 천해져 있었다. 정말이에요. 당신의 답장 보고 겨우 마음을 놓았어요. 드디어 그녀가 먼저 말을 꺼냈다.
이제는 병원에 없을 거라 생각은 했지만요. 필립은 대답하지 않았다. 이젠 자격을 얻으셨겠죠? 아니요. 왜요? 나는 병원에 있지 않아요. 1년 반쯤 전에 그만두어서. 당신은 참 줏대가 없으시군요. 무엇 하나 차분히 붙어있지를 못하시는가 보죠? 필립은 또 잠깐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그 뒤에 입을 열었을 때는 얼음처럼 싸늘한 말투였다. 난 서투르게 증권을 사다가 그나마 있던 돈도 몽땅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의학 공부도 계속할 수가 없게 되었지. 어떻게든지 먹고 살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 그럼 지금은 뭘 하세요? 상점에 나가요. 상점에? 밀드레드는 얼른 그의 얼굴을 보아서나 곧 다시 눈을 돌렸다. 그렇게 생각한 탓인지 얼굴이 붉어진 것 같았다. 마음이 가라앉지 않는 듯 줄곧 손수건으로 손바닥을 두드리고 있었다. 그래도 의학 공부한 것은 잊어버리진 않으셨겠죠? 그녀는 이상하게 한마디씩 던지듯이 말했다. 글쎄, 조금은 기억하고 있을까? 그것 때문에 만나고 싶었어요. 알아들을 수 없을 만큼 쉰 목소리가 되었다. 어디가 어떻게 나쁜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서 말이에요. 어째서 병원에 안 가는 거죠? 병원에 가기 싫은걸요? 학생들이 헐끔헐끔 볼 것 아니에요. 게다가 입원이라도 하라고 할까봐. 어디가 아프죠? 냉랭한, 마치 외래 환자실에서 환자에게 물었을 때와 같은 털에 박힌 말투였다. 두들두들한 것이 생겼어요. 그런데 도무지 낫지가 않는걸요? 순간 필립은 등골이 오싹했다. 이마에 식은땀이 배었다. 어디 모관을 좀 보여봐요. 그는 밀드레드를 창가에 데려가서 되도록 자세하게 보았다. 갑자기 그녀와 눈길이 마주쳤다. 그녀의 눈은 무서울 만큼 공포에 휩싸여 있었다. 보기에도 견딜 수 없는 지경이었다. 완전히 겁을 먹고 있는 것이다. 염려 없다는 말을 한마디 듣고 싶은 모양이었다. 호소하는 것처럼 그의 얼굴을 보았다. 지금 새삼 위로의 말을 요구할 용기는 없었지만 이른바 온 신경을 긴장시키고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필립은 그런 말을 할 수 없었다. 꽤 나쁘군 그래? 무슨 병일까요 도대체? 병명을 일러주자 그녀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입술도 빛을 잃어 노랗게 되어버렸다. 처음에는 소리도 내지 않고 울더니 끝내는 목이 막히는 것처럼 흐느낌으로 변하자 하염없이 울기 시작했다. 참 안됐다고는 생각하지만 역시 말해줄 수밖에 없군요. 드디어 그가 말했다. 차라리 이대로 죽어버리는 게 낫겠죠? 그러나 필립은 이제 그런 협박에는 끄떡도 하지 않았다. 돈은 있어요? 6, 7파운드쯤이라면. 아무튼 이런 생활은 그만둬야 알겠어요? 좀 더 다른 일도 있을 테니. 내게는 이미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없군요. 한 주에 고작 12실링밖에는 못 받으니까.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는 괴로운 듯이 소리 질렀다. 바보로군. 어떻게라도 해야 하잖아요. 그는 먼저 그녀 자신에게 있어서 위험하다는 것, 그리고 다음에는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위험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엄숙하게 말해주었다. 밀드레드는 불쾌한 듯이 듣고 있었다. 그도 일단은 위로해 주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가 충고한 대로 하겠다는 대답을 억지로 이끌어냈다. 그는 처방전을 써주고 곧 이웃에 있는 약국에 맡겨둘 터이니 약은 반드시 시간을 지켜서 꼬박꼬박 먹도록 단단히 일러두었다. 그리고 일어나서 손을 내밀어 주었다. 그렇게 실망할 건 없어요. 목은 곧 나을 테니까. 그러나 그가 가려고 하자 그녀의 얼굴이 갑자기 경련하듯 일그러지더니 그의 윗옷을 꼭 붙잡았다. 아, 저를 버리지 말아요. 그녀가 목신 소리로 외치기 시작했다. 무서워요. 제발 저 혼자 버려두고 가지 마세요. 부탁이에요. 누구하고 의논할 사람도 없고 친구라고는 당신뿐이에요. 그에게는 그녀의 영혼의 공포가 느껴지는 것 같았다. 큰아버지가 역시 죽음의 겁을 먹고 있을 때 눈에 나타냈던 공포와 이상하리만큼 똑같았다. 필립은 그녀를 보던 시선을 내리깔았다. 생각해보면 이 여자는 2번씩이나 자기 생활에 끼어들어와 자기를 불행하게 만들었다. 이제 와서 자기에게 아무것도 요구할 자격이 없는 여자다. 그러면서도 필립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가슴 한구석에 이상하게 꺼림칙한 것이 있었다. 밀드레드의 편지를 받았을 때 그녀가 말한 대로 여기까지 오지 않으면 아무래도 마음이 안정되지 않았던 것도 역시 그러한 것이었다. 나는 언제까지나 이 여자를 떼어버릴 수 없을 것 같군. 그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다만 난처한 것은 그녀에 대해 알 수 없는 육체적인 혐오감에 앞서서 그녀 곁에 있기만 해도 고통스럽다는 점이었다. 그럼 날들어 어떻게 하란 말이죠? 같이 나가서 식사나 해요. 제가 살 테니까요. 그는 잠깐 망설였다.
완전히 관계가 끊겼다고 생각했던 그녀가 지금 다시 그의 생활 속으로 기어들어 오려는 같이 느껴졌다. 그녀는 기분이 나빠질 만큼 불안한 눈길로 필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야 당신에게 말할 수 없이 잔혹한 꼴을 당하게 한 것은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만은 나를 버리고 가지 마세요. 당신은 이미 내게 톡톡히 복수한 셈 아니에요? 지금 당신이 나를 버리고 가면 나는 정말 어떤 짓을 할지 모르겠어요. 아, 알았어요. 그러죠. 하지만 이번엔 아주 싼 것으로 먹어요. 나도 요즘은 막 써버릴 돈이라고는 한 푼도 없으니까. 밀드레드는 앉아서 신을 신었다. 그리고 치마를 갈아입고 모자를 썼다. 그들은 나란히 걸어서 토트넘 코트 거리에 있는 레스토랑에 들어갔다. 필립은 이런 시간에 식사하는 습관은 이미 없어져 버렸고 밀드레드도 목이 아파서 삼킬 수가 없었다. 두 사람은 찬 햄을 조금 먹고 필립은 맥주를 한 잔 마셨다. 전에 매일같이 그랬듯이 둘은 마주 앉아 있었다. 필립은 밀드레드도 역시 그때를 떠올리고 있을까 생각했다. 두 사람 다 할 이야기는 없었다. 만약 필립이 억지로라도 화제를 찾아내지 않는다면 둘은 끝내 말없이 일었을 분위기였다. 레스토랑의 밝은 조명, 그리고 그 끝없이 계속해서 모습을 비춰볼 수 있는 싸구려 거울 벽에 둘러싸여서 그녀는 한층 더 넓고 애쓰게 보였다. 필립은 아이의 일이 궁금했지만 그렇다고 물을 만한 용기도 없었다. 그러나 마침내 밀드레드가 말을 꺼냈다. 저 아시겠죠? 아이가 지난 여름에 죽었다는 걸. 뭐라고요? 불쌍하다고 한마디쯤 하셔도 좋잖아요. 아니, 차라리 잘 되었어요, 그 편이. 그녀는 흘끔 그를 보았다. 그러나 그 말의 뜻을 알아차리자 얼른 외면했다. 하지만 당신은 한때 그 애를 무척 귀여워하지 않았나요? 난 어쩌면 남의 자식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하고 당신을 참 우스운 분이라고 늘 생각했어요. 식사를 마치자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들은 약방에 들러서 필립이 아까 부탁해 두었던 약을 가지고 왔다. 그 더러운 하숙방으로 돌아오자 필립은 그녀에게 우선 1회분을 먹게 했다. 그리고는 필립이 해링턴으로 돌아갈 시간이 될 때까지 함께 앉아서 이야기했다. 뭐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지루했다. 그로부터 필립은 날마다 밀드레드를 만나러 갔다. 그녀는 필립이 처방한 약을 먹고 그가 시키는 대로 잘 지켰다. 효과는 곧바로 나타나서 그녀도 필립의 솜씨를 단단히 믿게 되었다. 병이 나아짐에 따라서 점점 힘도 생겼다. 이야기도 곧잘 하게 되었다. 이젠 일자리만 구하면 돼요. 나에게는 이번 일이 참 좋은 경험이었어요. 절대로 헛되지 않게 할 작정이에요. 정말이에요. 당신을 위해서도 두 번 다시 그런 바보 같은 생활은 하지 않겠어요. 필립은 그녀와 만날 때마다 일자리를 찾았느냐고 물어보았다. 그녀는 그다지 허둥지둥할 것은 없다. 언제든지 찾으려고만 하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고 게다가 돈도 아직은 조금 남았으니까 한두 주일 동안은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다고 하는 것이었다. 생각하면 그렇기도 했다. 그 두 주일이 지나자 이번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독촉해 보았다. 그러나 밀드레드는 필립의 말을 웃어넘길 뿐이었다. 그녀는 이젠 제법 쾌활해졌고 필립에게 당신은 무척 귀찮게 구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형편이었다. 그녀는 식당이라도 나가고 싶은 모양으로 지금까지 몇몇 음식점 주인들과 만나서 주고받은 이야기를 길게 늘어놓기도 했다. 확실한 것은 아직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지만 다음 주 초에는 어떻게든 될 것이라고 했다. 서둘러 보았자 아무 소용도 없고 자기에게 맞지도 않은 일을 맡게 되면 골치 아픈 일 아니냐고 되묻는 것이었다.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아무 일이라도 잡히는 대로 해야죠. 내게는 도와줄 힘이 없고 당신 돈도 언제까지나 남아있을 게 아니잖아요. 필립은 다소 화를 내며 말했다. 그래요. 하지만 되든 안 되든 한번 해보는 거죠. 아직 조금은 남아있으니까요. 그는 밀드레드를 날카로운 눈으로 노려보았다. 자기가 여기에 찾아온 지 벌써 3주일이 지났다. 그때 그녀는 7파운드도 갖고 있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매우 의심스러워진다. 그는 그녀가 한 몇 가지 이야기를 다시 되새겨보았다. 그리고 그것을 연결시켜 생각하니 과연 그녀가 진심으로 일자리를 찾고 있는지조차 의심쩍었다. 아마 처음부터 거짓말만 했으리라.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그녀가 가진 돈이 이렇게 오래 갈 리는 없었다. 방세는 얼마죠? 이 집 주인 아주머니는 다른 아주머니들과 달라서 참 친절한 사람이에요. 방세는 어제는지 형편 좋을 때 내도 좋다고 아주 인심 좋게 봐주는걸요.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문득 짐작되는 점이 있었으나 너무 잔혹한 일이었으므로 입 밖에 낼 수가 없었다. 또 설사 물어보았자 흔일이었을 것이다.
그런 일은 없다고 할 것이 뻔했다.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자신이 알아보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매일 밤 8시에는 돌아가기로 했으므로 그는 그날도 시계가 8시를 치자 일어났다. 그러나 바로 해링턴의 기숙사로 돌아가는 대신 피스로의 광장 한 모퉁이에 섰다. 거기에서는 월리엄 거리로 걸어오는 사람은 모두 볼 수 있었다. 그는 진력이 날 만큼 기다렸다. 역시 자기의 추측이 틀렸나 보다 하고 막 돌아서리는 순간이었다. 7번지의 문이 열리자 밀드레드의 모습이 나타났다. 필립은 어둠 속에 숨어서 그녀가 가까이 다가오길 기다렸다. 그녀는 그 방 안에서 본 엄청나게 많은 깃털 장식이 달린 모자를 쓰고 역시 그가 본 적이 있는 이런 거리에서는 너무 화려하고 전혀 계절에도 어울리지 않는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그녀의 뒤를 밟아서 토트넘 코트 거리까지 왔다. 거기서 밀드레드가 갑자기 걸음을 늦췄던 것이다. 그리고 옥스퍼드 거리의 모퉁이에 오자 잠깐 걸음을 멈추고 사방을 둘러본 다음 뮤지홀 쪽으로 길을 건너갔다. 그는 얼른 뒤쫓아가서 그녀의 팔을 잡았다. 그녀는 볼렌지를 바르고 입술을 새빨갛게 칠하고 있었다. 어디로 가지 밀드레드? 그의 목소리를 듣고 놀란 그녀는 언제나 거짓말을 하다가 들키면 하는 버릇대로 얼굴을 붉혔다. 그리고 다음 순간에는 또 언제나 그러듯이 두 눈에 분노의 빛이 떠오르며 본능적으로 자신을 방어하려는 욕이 나오려 했다. 그러나 그녀도 혀끝까지 나온 말을 차마 입 밖에 낼 수는 없는 듯 했다. 잠깐 극장에 가서 쇼라도 볼까 했던 거예요. 매일 밤 혼자 있으면 정말 우울해서 견딜 수가 없는걸요. 그는 이제 속 쳐놨다. 안 돼. 그만큼 위험하다고 말했잖아요. 이런 짓은 당장 그만둬야 해요. 왜 이렇게 귀찮게 굴죠? 그는 험악한 기세로 소리를 질렀다. 내가 어떻게 살든 당신 따위가 무슨 상관이에요? 필립은 밀드레드의 팔을 움켜잡고 무작정 질질 끌고 돌아가려 했다. 제발 이리 오란 말이야. 내가 집까지 바래다 주지. 당신은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고. 그건 형법상 죄가 된다고. 그런 걸 누가 알아요? 위험한 건 다 자기들 탓이에요. 남자들이 내게 잘해주기나 했나요? 내 알 바 아니란 말이에요. 밀드레드는 필립을 밀쳐버리고 입장권 판매소로 가서 돈을 밀어넣었다. 필립의 주머니에는 겨우 3펜스밖에 없었다. 더는 그녀를 따라갈 수 없었다. 그는 발길을 돌려 옥스퍼드 거리로 천천히 걸어갔다. 나도 더는 힘이 없어. 그는 중얼거렸다. 이것이 마지막이었다. 그 뒤로 필립은 다시는 밀드레드의 모습을 본 일이 없었다. 성병이네, 성병. 이렇게 해서 109장이 끝났습니다. 성병에 걸린 거 맞죠? 110장. 그의 크리스마스는 마치 목요일이어서 자인이 가게도 나흘 동안 쉬게 되었다. 필립은 큰아버지에게 편지를 써서 크리스마스 휴가 때 목사관으로 돌아가는 편이 좋겠느냐고 물어보았다. 포스트 부인에게서 회답이 왔다. 큰아버지는 이제 손수 편지를 쓸 수 없어 자신이 대신 쓴다고 하면서 그가 필립을 만나고 싶어하니 올 수 있다면 꼭 와달라고 쓰여 있었다. 돌아갔을 때 포스트 부인이 현관에서 맞아주었다. 그녀가 악수하며 말했다. 지난번에 오셨을 때보다 훨씬 약해지셨어요. 그렇지만 모르는 척 해주세요. 당신 몸에 무척 지나치게 신경 쓰니까요. 필립은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그녀는 식당으로 안내해 주었다. 목사님, 조카분이 왔어요. 큰아버지는 이미 빈사 상태의 병자였다. 움푹 들어간 뺨, 시들어 빠진 몸을 보아도 이젠 틀림없었다. 그는 팔걸이 의자에 웅크리고 앉아서 묘하게 머리를 뒤로 젖히고 어깨에는 셔를 걸치고 있었다. 이제는 지팡이 없이는 걷지도 못하고 손도 떨려서 식사도 간신히 할 정도였다. 이젠 아무래도 머지않았구나. 큰아버지를 바라보면서 필립은 생각했다. 그래, 어떠냐? 내 모습이 전번에 왔을 때보다 많이 달라졌겠지? 여름보다는 한결 좋아지셨습니다. 그땐 더위 때문이었을 거야. 난 더위만은 딱 질색이거든. 지난 몇 달 동안의 캐리시 생활이라고 하면 침실에서 보낸 몇 주일과 아래층에서 보낸 몇 주일, 단지 그것뿐이었다. 그는 자기 곁에 조그만 종 하나를 준비해 놓았는데 말하면서 흔들어 바로 옆방에서 대기하고 있던 포스트 부인을 불러냈다. 그러고는 처음 자기가 거실을 나온 게 언제였는지를 물어보았다. 11월 7일이었습니다, 목사님. 큰아버지는 이 말을 필립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살피는 것처럼 그의 얼굴을 보았다. 그렇지만 내 식욕은 아직 괜찮지, 포스트 부인? 그렇고 말고야 얼마나 잘 잡수신다고요. 그런데도 도무지 살이 안 찌는 것 같아.
그는 이제 건강 말고는 다른 어떤 것에도 관심이 없었다. 단 한 가지 일만을 끈덕지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삶이었다. 생각하면 단조롭게 거지없는 생활이며 모르핀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잠도 이룰 수 없는 끊임없는 통증. 그럼에도 그저 살아있고 싶은 것이다. 병원에 내는 돈이 엄청나게 많아서 말이다. 그는 또 종을 흔들었다. 포스트 부인, 필립에게 약국 청구서를 보여줘요. 그녀는 잠자코 벽장에서 그 청구서를 끄집어내 필립에게 주었다. 그게 글쎄 일부분인 게 그렇다. 그래서 실은 너는 의사니까 좀 더 싸게 구해줄 수 없을까 하고 생각했었다. 직접 백화점에서 사올까도 생각했지만 그렇게 하려면 우표값이 적잖이 들 것 같아서 말이다. 필립의 일 따위는 아무 관심도 없었다. 지금은 어떻게 지내는지 한마디도 묻지 않았다. 그러나 필립이 돌아온 것만은 기쁜지 언제까지 있을 수 있느냐고 물었다. 화요일 아침에는 떠나야 한다고 대답하니까 좀 더 오래 있었으면 했다. 그리고 의사가 한 말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낱낱이 되뇌며 자기의 정상을 아주 자세하게 말해주었다. 그러다 갑자기 말을 멈추고는 종을 흔들었다. 포스트 부인이 들어오자 말했다. 아니, 혹시 있나 없나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어. 그녀가 나가자 큰아버지는 필립에게 그녀가 바로 옆에 없으면 도무지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다고 했다.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녀만은 어떻게든 처리해 줄 것을 믿고 있었다. 필립이 보기에 그녀는 몹시 지쳐있고 수면 부족 탓인지 눈도 몹시 졸린 듯해 너무 무리하는 게 아니냐고 물어보았다. 천만에 말처럼 튼튼한 여자인걸? 큰아버지는 대답했다. 그리고 얼마 뒤에 그녀가 약을 들고 들어오자 말했다. 필립이 말이지, 당신 일이 좀 과하지 않느냐고 말하는데 어때요? 당신은 내 병구안 하는 것이 썩 마음에 들겠지. 아, 그렇지? 그럼요. 그렇고 말고요. 전 아무렇지도 않아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고 기꺼이 해드리겠습니다. 참 좋은 분이네. 이윽고 약효가 나타나 큰아버지는 잠이 들어버렸다. 필립은 부엌에 가서 부인에게 정말 견뎌낼 수 있겠는지 물어보았다. 사실 지난 몇 달 동안은 쉴 겨를도 없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목사님께서는 저를 무척 의지하고 계신걸요. 그야 때로는 터무니없이 무리한 말씀을 하실 때도 있지만 그래도 저분이 좋답니다. 그보다 사실 저도 목사님께서 세상을 떠나시면 어떻게 할지 좋을지 모르겠는걸요. 이 여인은 진정으로 큰아버지가 좋은 것이다. 몸을 닦아주고 옷을 입혀주고 음식까지 먹여준다. 게다가 밤에는 또 틀림없이 대여섯번은 일어난다. 큰아버지는 눈을 뜨면 바로 옆방에서 자는 그녀가 올 때까지 줄기차게 종을 흔들어댔기 때문이다. 큰아버지는 내일 죽을지 아니면 몇 개월쯤 더 견뎌낼지 모르는 사람이었다. 생판 남을 이토록 참을성 있게 살뜰히 돌보다니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한편 큰아버지의 시중을 들 사람이 이 여자 말고 아무도 없다는 사실은 참으로 비극적인 일이었다. 이렇게 되고 보니 큰아버지가 한평생 설교해 온 종교라는 것도 결국 그에게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지 않은가. 나름대로 일요일마다 부목사가 와서 그를 위해 성탄식을 집행해주고 또 큰아버지 자신도 가끔 성서를 읽었지만 그는 분명히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다. 죽음이 영원한 삶으로 가는 문이라는 것을 믿으면서도 큰아버지는 그 삶에 뛰어드는 것을 싫어했다. 끊임없는 통증에 몸은 침대에 못 박힌 것처럼 되어 이미 문 밖에 나갈 희망은 사라지고 간신히 고용된 여자의 손에 마치 어린아이처럼 다뤄지면서도 그는 더욱 필사적으로 이 삶에 달라붙었다. 필립에게는 한 가지 의문이 있었다. 그러나 어차피 큰아버지의 입에서는 평범하고 진보한 대답밖에는 나오지 않을 것이 뻔했으므로 아예 물어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그 의문이란 이제 육체라는 기계가 가련할 만큼 달가 없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아직 영혼의 불멸을 믿느냐는 것이다. 영혼의 밑바닥에선 신 따윈 존재하지 않는다. 죽음의 뒤에는 다만 허무가 있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다만 그 말을 입 밖에 낼 수 없을 뿐 아니냐 하는 것이었다. 막상 데이의 밤, 데이라는 것은 크리스마스 다음 날로 선물하는 날. 박싱데이의 밤. 필립은 큰아버지 시중을 들며 식당에 앉아 있었다. 다음 날 아침 9시까지 출근하려면 아침 일찍 떠나야 했기 때문에 미리 인사를 해둘 참이었다. 큰아버지는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필립은 창가에 있는 안락의자에 누운 채 읽던 책을 무릎 위에 놓고 멍하니 방 안을 둘러보았다. 여기에 있는 세간을 팔면 얼마나 될까?
그는 벌써 집안을 한 바퀴 돌면서 어린 시절부터 낯익은 물건들을 대충 조사해 놓았다. 웬만큼 값이 나갈 도자기 몇 점이 있었다. 런던으로 가져가는 편이 좋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가구는 빅토리아 왕조풍의 마호가니 재이고 견고하기는 했지만 모두 모양 없는 것들 뿐이어서 경매에 붙여보아도 몇 푼 될 것 같지 않았다. 책은 3, 4천 권은 충분히 되지만 값이 형편없으리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모두 해봐야 100파운드도 안 될 것이다. 큰아버지가 물려줄 유산이 얼마나 될지 필립으로선 도저히 알 도리가 없었다. 학교의 모든 과정을 마치고 자격을 얻은 뒤 자기가 일하고 싶다고 생각한 병원 근무를 하는 동안 먹고 사는데 최소한 얼마가 들 것인가. 벌써 수십 번 계산해 본 것이었으나 오늘 밤 다시 헤아려 보았다. 그는 뒤척거리면서 얕은 잠을 자고 있는 큰아버지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시들어서 쭈그러진 얼굴에는 이미 인간 비슷한 것은 무엇 하나 남아있지 않았다. 무언가 기묘한 동물의 얼굴이었다. 필립은 매일 밤 큰아버지의 잠드는 약을 만들었는데 그럴 때마다 그는 이제는 아무 소용도 없는 저 생명을 끊는 것쯤은 그야말로 쉬운 일이라고 몇 번이나 생각했는지 모른다. 약병은 2개 있었다. 하나는 매일 정해놓고 먹는 약이고 또 하나는 통증이 심해서 견딜 수 없을 때 먹는 아편제였다. 포스터 부인은 이 약의 1회분을 따라서 큰아버지의 베개 머리에 놓아두는 것이었다. 큰아버지는 대개 새벽 3시나 4시쯤 그 약을 마셨다. 그 분량을 2배로 늘려놓는 것쯤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하면 큰아버지는 밤사이에 죽을 테고 수상하다 생각한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이다. 사실 위그램 의사도 큰아버지는 마지막에 그렇게 죽으리라 말하고 있었다. 고통도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필립은 몹시 탐나는 이 유산을 생각하면 자기도 모르게 2주먹을 움켜쥐었다. 이 노인에게 앞으로 몇 개월이 비참한 생명 따위 어떻게 되든 무슨 대수랴. 그 몇 개월이 필립에게는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에까지 이르는 것이었다. 내일부터 다시 가게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는 몸소리가 쳐졌다. 엉어리처럼 뭉쳐있던 바로 그 생각이 또다시 머리에 떠올라서 가슴이 몹시 뛰었다. 아무리 떨쳐버리려고 해도 떨어지지 않는 것이다. 문제도 안 되는 일이다. 참으로 쉬운 일이다. 큰아버지에게 친밀감 따윈 물론 없었다. 좋아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큰아버지는 한평생 참으로 이기적인 사람이었다. 그를 존경에 맞지 않았던 부인에게도 제멋대로였고 자기가 맡았던 조카도 전혀 돌보지 않았다. 냉혹한 인간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그저 바보에다가 완고하고 지저분하며 관능적인 의욕도 없지는 않았다. 아, 해치우려면 문제없는 일이다. 참으로 쉬운 일이다. 그러나 역시 용기가 나지 않았다. 후회가 두려웠다. 만약 한평생 후회만을 되풀이하면서 살아야 한다면 돈 같은 것이 생겨들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후회 따위는 문제도 아니라고 아무리 자신을 타일러 보아도 또다시 마음속 깊은 데서 무엇인가가 머리를 쳐들어 그를 괴롭힌 것이었다. 그러한 양심의 가책은 싫었다. 이윽고 큰아버지가 눈을 떴다. 필립도 안도의 숨을 몰아쉬었다. 그는 이제 좀 더 인간다워 보였다. 몇 차례인가 그의 머리에 떠올랐던 그 계획을 생각하자 저도 모르게 몸이 오싹해졌다. 그는 분명히 살인을 꾀하고 있었던 것이다. 다른 사람도 그런 짓을 생각할까? 아니면 자기만이 그런 생각을 품는 악한 사람일까? 막상 마지막 순간이 되면 실행되지 못하리라. 그러나 그러면서도 생각만은 또 떠올랐다. 선뜻 손을 대지 못하는 것은 다만 두렵기 때문이다. 큰아버지가 입을 열었다. 필립, 넌 설마 내가 죽기만을 기다리는 것은 아니겠지? 필립은 순간 심장이 커다란 소리를 내며 뛰는 것을 느꼈다. 원 천만에요. 그거 참 고맙구나. 그렇게만은 생각하지 말아주었으면 싶구나. 하기야 내가 죽으면 얼마간의 돈이 너의 손에 들어가겠지만 그런 걸 기다리면 못 쓴다. 그런 생각은 너한테도 좋지 않아. 그는 나직한 목소리로 중얼거리는 것처럼 말했다. 그 목소리는 어딘지 모를 야릇한 불안감마저 깃들어 있었다. 필립은 가슴이 에이는 듯 아팠다. 어떠한 이상스러운 직감이 이 노인에게 그의 마음속 기괴한 소망을 짐작하게 만든 것일까? 앞으로 20년쯤은 더 사실 겁니다. 그렇게 오래야 가겠느냐? 하지만 몸조리만 잘하면 3, 4년은 더 살아도 나쁠 것은 없겠지. 그리고 그는 잠깐 말을 끊었다. 필립은 무엇라고 대답해야 좋을지 알 수 없었다. 그러자 노인이 마치 아까부터 줄곧 생각하고 있었던 것처럼 입을 열었다. 인간은 누구나 살 수 있는 데까지 살 권리가 있겠지.
필립은 큰아버지의 마음을 다른 곳으로 돌려보려고 했다. 다른 말씀이지만 윌킨슨 양에게서는 혹시 편지가 없었나요? 왜 있었지? 올해도 언젠가 한번 편지가 왔었지? 그 애도 이젠 결혼을 했다더구나. 정말인가요? 그렇다니까 후추자리로 갔다는구나. 제법 재미있게 사나 보더라. 111장. 다음 날부터 필립은 다시 일하러 나갔다. 몹시 기다리던 큰아버지의 별세 소식은 몇주일이 지나도 오지 않았다. 주가 달이 되고 겨울이 지나고 공원의 나무들에선 또다시 새싹이 움떴다. 심한 흩탈 상태가 이어졌다. 시간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그래도 여전히 흘러갔다. 아, 청춘은 벌써 뜻없이 사라져간다. 이제 곧 모든 것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무엇 하나 해놓은 것 없이 허무한 처지가 되어버리는 것은 아닌지 그만두어야겠다고 생각하고부터는 가게 일도 점점 더 하찮게 되었다. 의상 디자인하는 일도 이젠 제법 숙달되었다. 그래서 독창성은 없어도 프랑스 유행을 영국 시장에 맞춰 변형하는 것에는 제법 훌륭한 요령을 터득하고 있었다. 때로는 자기 자신으로서도 감탄할 만한 그림도 그릴 수 있었지만 다만 제작 과정에서 못쓰게 되는 일이 많았다. 모처럼의 자신의 구상이 제대로 버젓한 물건이 되지 않아 그 역시 몹시 화가 나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자기가 생각해도 우스웠다. 물건을 내놓는 데는 매우 마음을 써야 했다. 필립이 어떠한 독창적인 생각을 하면 샘슨 씨는 덮어놓고 물리쳐버리고 만다. 그의 말로는 이곳의 손님들은 색다른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모두가 매우 평범한 상인들 뿐이니 그러한 부류의 손님들과 연줄이 닿아 있는 이상 그들의 기호에 반대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야기였다. 그는 한두 번 샘슨 씨에게 심하게 야단맞기도 했다. 필립의 구상이 자기의 생각과는 어긋났기 때문에 이 풋내기가 우쭐하고 있구나 하고 생각되는 모양이었다. 젊은 친구, 조심하는 게 좋을걸? 그러지 않으면 모가지가 달아날 수도 있단 말이야. 필립은 얼굴을 보기 좋게 한 대 쳐버릴까 생각하다가 역시 그만두었다. 여하간 여기에 있는 것도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면 이 사람들하고도 곧 작별이다. 그러면서도 그는 때때로 절망스러운 나머지 외쳐댔다. 어떻게 생겨먹은 몸이냐? 큰아버지의 몸은 틀림없이 무쇠로 만들어졌을 것이다. 보통 사람이 그와 같은 병에 걸렸다면 이미 1년도 못 가 죽었을 게 틀림없었다. 하지만 큰아버지가 정작 위독하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딴 일에 정신이 팔려있던 필립은 오히려 의외인 듯이 느껴져 놀랐다. 그때는 벌써 7월이었다. 2주일쯤만 지나면 휴가를 얻어서 찾아갈 작정이었는데 포스트 부인에게서 편지가 왔다. 의사의 말이 이제 오래가지 못한다고 하니 만나고 싶거든 지금 곧 오라는 내용이었다. 필립은 구입부의 샘슨 씨에게로 가서 그만두어야겠다고 말했다. 샘슨 씨도 아주 꽉 막힌 사람은 아닌지라 자세한 사정 이야기를 듣자 더 이상 이러니 저러니 하지 않았다. 필립은 동료 사원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그가 퇴직하는 이유는 이미 부내 사람들 사이에 제법 부풀려진 형태로 소문이 퍼져 있어서 아주 어마어마한 돈이라도 굴러 들어온 것처럼 되어 있었다. 호지스 부인은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그의 손을 잡았다. 그럼 좀처럼 뵙기 어렵겠네요. 그렇지만 전 여길 그만두게 되어 기쁩니다. 그러나 이상한 것은 지금까지 그토록 싫기만 하던 이 사람들과 막상 헤어지려니 솔직히 말해 몹시 서운하다는 점이었다. 해링턴 거리의 기숙사를 떠나올 때는 오히려 마음이 무거웠다. 그러나 이런 때 느낄 감정을 오래전부터 미리 생각했었던 만큼 지금에 와서는 도리어 아무렇지도 않았다. 마치 짧은 휴가라도 얻어서 떠나는 듯 가벼운 마음이었다. 아무튼 나란 사람은 싫단 말이야. 언제나 그렇거든. 목을 길게 빼고 기다렸으면서도 막상 그때가 되면 언제나 실망한다니까.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는 한낮이 지나서 블랙스 테이블에 닿았다. 포스트 부인이 현관까지 나와서 맞아주었다. 그녀의 얼굴에서 아직 큰아버지가 살아있음을 알 수 있었다. 요즘은 좀 좋아지신 것 같아요. 아무튼 참 이상한 체질이세요. 그녀는 필립을 곧바로 침실로 안내했다. 큰아버지는 반듯하게 누워있었는데 필립을 보자 엷은 웃음을 띄었다. 마치 적을 다시 한번 보기 좋게 속여 넘겼다는 듯한 만족감에 찬 미소였다. 나도 이젠 아무래도 틀렸구나 생각했지. 완전히 쇠잔한 목소리였다. 주위 사람들도 모두 체념
헤스더랬지. 포스트 부인? 아니에요. 목사님은 몸이 정말 튼튼하세요. 이것만은 절대로 틀림없습니다. 늙어 빠진 것이 좀처럼 뻗질 않는구나. 그런 건가? 포스트 부인은 피로해질 테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했다. 마치 어린아이를 다루듯 말은 부드러웠지만 모두 명령적이었다. 그러고 보면 사실 너희의 기대를 보기 좋게 떨쳐버렸단 말이다 하는 것 같은 큰아버지의 만족스러운 모습에 어린아이와 똑같은 천진함이 있었다. 필립을 불러온 이유도 곧 알아차릴 모양이었다. 쓸데없이 헛걸음질한 것을 무척 재미있어했다. 이번에도 심장 발작을 견뎌내면 앞으로 한두 주일이 지나서 또 회복될 게 틀림없다. 지금까지도 심장 발작을 이미 여러 차례 겪어왔고 언제나 이번에야말로 정말 틀렸다고 생각했지만 결코 죽지는 않았다. 그의 몸에 대해서는 모두 곧잘 화제로 삼았으나 얼마큼 튼튼한지는 아무도 끝내 알지 못했다. 한 이틀 있을 작정이냐? 큰아버지는 일부러 필립이 휴가라도 왔다는 듯 물었다. 네, 그럴 작정입니다. 필립은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시원한 바닷바람이라도 쐬는 게 좋겠다. 조금 뒤 위그램 의사가 왔다. 그는 진찰을 하고 나서 필립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제법 의사다운 태도였다. 이번에는 아마도 안 될 것 같다, 필립. 우리로서는 엄청난 손실이지. 어쨌든 나는 목사님과 35년 동안 친분을 쌓아왔으니 말이야. 하지만 꽤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 단지 약으로 유지하고 있는 셈이지.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해. 지난 이틀 동안 정말 혼나서 대여섯 번은 이젠 틀렸다고 생각했으니까. 의사는 잠깐 말을 끊었다가 문까지 오자 갑자기 필립에게 말했다. 포스트 부인에게 무슨 말 못 들었나? 무슨 말이요? 이 고장 사람들은 미신을 믿지 않나? 부인의 말로는 캐리 씨에게 무언가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는 모양이라고 하더군. 그것을 깨끗이 버리지 못해 죽으려 해도 죽을 수가 없다는 거야. 더욱이 목사님께서는 아무래도 그것을 뉘우칠 마음이 생기지 않는가 보다고 하더군. 필립은 대답하지 않았다. 위그램이 말을 이었다. 물론 그런 것은 엉터리겠지만 목사님은 훌륭한 한평생을 보내셨어. 자기 의무를 충실하게 완수하셨고 교구 목사로서도 참으로 좋은 분이셨지. 돌아가시면 모두들 슬퍼할 거야. 양심의 가책 같은 것은 있을 리가 없어. 후임으로 어떤 목사님이 오실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캐리 씨 반만큼이라도 해낼 수 있을지 의문이야. 그 뒤 며칠 동안 캐리 씨의 용태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그렇게도 왕성하던 식욕이 사라져 이젠 거의 아무것도 먹지 않게 되었다. 위그램도 이제는 병자를 괴롭히는 심한 신경통증에 자꾸자꾸 진통제를 주사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또 끊임없이 덮쳐오는 마비된 손발 경련과 더불어 그를 점점 더 쇠약해지게 했다. 그러나 의식만은 또렷했다. 필립과 포스트 부인이 번갈아가며 간호했다. 포스트 부인은 지난 몇 개월 동안 혼자서 맡아왔으므로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 그래서 밤에나마 쉴 수 있도록 필립은 자진해서 병자에게 붙어 있었다. 그는 잠이 떨어버리지 않도록 간밤에도 팔걸이 의자에 앉은 채 지냈고 흐린 촛불 아래서 아라비안 나이트를 읽기 시작했다. 어렸을 때 본 뒤로 처음이었는데 읽어나가는 동안 어린 시절의 기억이 모조리 되살아났다. 이따금 그저 가만히 앉아서 밤의 침묵에 귀를 기울이기도 했다. 아편의 효력이 없어지면 병자는 잠을 못 이루고 끊임없이 심부름을 시켰고 필립도 덩달아 계속 바빴다. 드디어 어느 날 새벽 작은 새들이 나무 사이에서 시끄럽게 제잘거릴 무렵이었다. 필립은 문득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 침대 곁으로 가보니 병자는 반듯하게 누워서 천장을 가만히 바라본 채 필립 쪽은 돌아다 보지도 않았다. 이마에 땀이 배어나 있었다. 그는 수건을 집어들고 얼굴을 닦아주었다. 아, 필립이구나. 병자가 말했다. 목소리가 갑자기 변해 있는데 약간 놀랐다. 목이 쉰 나직한 목소리. 그것은 공포에 뜨는 인간의 목소리였다.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한동안 대답이 없었다. 보이지 않는 눈은 여전히 천장을 노려보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안면에 경련이 일었다. 이젠 나도 틀린 것 같다. 공연한 말씀 마세요. 아직 몇 해는 끄떡 없으세요. 필립은 큰 소리로 말했다. 노인의 눈에서 커다란 눈물이 두 방울 흘러내렸다. 필립은 몹시 감동했다.
어떤 일에도 감정을 나타내는 법이 절대로 없었던 큰아버지였다. 그런 만큼 지금 그의 눈물을 본다는 것은 무서웠다. 분명히 그것은 말로는 나타낼 수 없는 공포를 나타냈기 때문이다. 시몬즈 씨를 불러주었으면 좋겠다. 성찬을 받고 싶구나. 시몬즈 씨는 부목사였다. 지금 말입니까? 그렇지. 당장 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늦어. 필립은 포스트 부인을 깨우려 갔으나 시간은 그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늦어서 그녀는 이미 일어나 있었다. 필립은 그녀에게 빨리 정원사를 신부름 보내도록 부탁하고 자신은 다시 방으로 돌아왔다. 시몬즈 씨를 부르러 보냈겠지? 네, 사람을 보냈습니다. 침묵이 흘렀다. 필립은 침대 머리맡에 앉아서 이따금 이마에 땀을 닦아주었다. 필립, 손 좀 빌려주렴? 드디어 노인이 말했다. 필립이 손을 내밀자 그는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 위안이라도 삼으려는 듯 마치 생명에라도 매달리는 것처럼 그의 손을 꽉 움켜쥐었다. 평생 누구 한 사람 진심으로 사랑한 일이 있었을까? 이제야 본능적으로 인간의 마음을 찾고 있는 것이다. 축축하고 차디찬 손이었다. 약하되 약한 힘이었으나 필사적으로 필립의 손을 잡고 있었다. 죽음의 공포와 싸우고 있는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한 번은 이 공포를 겪어야 한다고 필립은 생각했다. 아, 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더욱이 이 잔혹한 고통을 주는 신을 사람들은 믿는 것이다. 필립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 큰아버지를 사랑해 본 적이 없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년 동안은 큰아버지의 죽음을 날마다 기다려왔다고 해도 좋을만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역시 동정심이 솟아오르는 것을 막을 길이 없었다. 인간은 짐승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가. 두 사람이 다 잠자코 있었다. 이었고 다시 한번 노인이 나직한 소리로 물었다. 시몬즈 씨는 아직 안 왔느냐? 그제야 포스트 부인이 살그머니 들어와서 시몬즈 씨가 오셨다고 말했다. 그는 중배기와 두근이 든 가방을 들고 있었다. 포스트 부인이 성찬용 접시를 가져왔다. 시몬즈 씨는 말없이 필립의 손을 잡고 나서 어디까지나 목사다운 위험 있는 표정으로 병자의 베갯머리로 다가섰다. 포스트 부인과 필립은 방에서 나왔다. 필립은 상쾌한 아침 이슬에 흠뻑 젖으면서 정원 안을 거닐었다. 무새들은 즐겁게 지저귀고 있었다. 하늘은 새파랬으나 소금기를 머금은 공기는 냉랭하고 상쾌했다. 마침 장미꽃이 한창이었고 나무들도 잔디밭도 눈에 떠이도록 초록빛이 뚜렷했다. 필립은 으슬렁으슬렁 돌아다녔다. 그리고 그러면서 지금 침실에서 행해지고 있는 성찬례에 대해서 생각했다. 형용하기 어려운 이상 야릇한 감정이 솟았다. 조금 뒤에 포스트 부인이 와서 큰아버지가 만나고 싶어 한다고 했다. 부목사가 중백이며 두건을 검은 가방 속에 챙겨 넣던 참이었다. 병자는 필립 쪽으로 얼굴을 조금 돌리더니 빙그레 웃으면서 그를 맞아주었다. 필립은 깜짝 놀랐다. 놀라도록 큰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병자의 눈에는 이미 예의 그 공포가 사라지고 없었다. 얼굴의 경련도 말끔히 사라져 있었다. 참으로 해맑고 행복한 표정이었다. 이제 나도 마음의 준비가 다 되었구나. 목소리까지도 완전히 변해 있었다. 이제는 그저 하나님의 부르심만 있으면 언제라도 가까이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길 작정이다. 필립은 대답하지 않았다. 큰아버지의 말이 꾸밈없고 진실함이 넘쳐 흐르는 것만은 잘 알 수 있었다. 우선 기적이라고 해도 좋았다. 구주 예수의 피와 살을 나누어 받고 그리고 거기서 힘을 얻은 것이다. 이미 그 피하기 어려운 죽음의 어두운 여행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미 죽을 때를 깨달았고 조용히 모든 것을 맡겨버린 것이다. 그가 그 뒤에 입에 담은 것은 다만 한마디뿐이었다. 죽은 내 아내 곁으로 가는 거다. 필립은 이 말이 실로 놀라웠다. 그는 큰어머니에게 얼마나 차갑고 이기적인 남편이었던가. 또 그 공손하고 충실한 큰어머니에게 얼마나 둔감했던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부목사도 깊은 감동을 받고 돌아갔다. 포스트 부인이 울면서 그를 문까지 배웅했다. 큰아버지는 긴장에 지쳐버렸는지 가벼운 잠에 빠졌다. 필립은 머리맡에 앉아서 큰아버지의 임종을 기다렸다. 정오 가까이 되어서 병자의 호흡은 코 고는 소리와 함께 나왔다. 의사가 와서 이제는 정말 안 되겠다고 했다. 이미 병자는 홍수 상태였으나 다만 이따금 입으로 시트를 물어뜯는 것과 같은 흉내를 냈다.
잠을 이루지 못해서 자꾸만 소리를 질렀다. 유그램 의사가 피하 주사를 놓았다. 이제 아무 약도 소용없게 됐어. 임종이 가까워진 것 같군. 의사는 시계를 보고 다시 병자를 보았다. 1시쯤인 것 같았다. 유그램 의사는 점심 생각을 하고 있는 모양이었다. 기다리고 계셔도 어쩔 도리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긴 해요. 나로선 할 만한 일은 다 했으니까. 의사가 돌아가자 포스트 부인이 필립에게 목수의 집 장의사를 겸하고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목수의 집에 가서 입관하기 전에 시체 씻길 여자를 한 사람 보내달라는 말을 전하게 했다. 조카분도 잠시 밖에서 맑은 공기를 쉬시는 편이 좋겠어요. 장의사가 있는 곳까지는 약 반마일 거리였다. 필립이 용건을 전하자 그가 말했다. 그거 참 안 됐습니다.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필립은 망설였다. 생각해보니 아직 큰아버지는 살아있는 것이다. 그런데 시체 씻는 여자를 부른다는 것은 아무래도 좀 지나친 일같이 느껴졌다. 포스트 부인은 어쩌자고 자기에게 이런 일을 부탁한 것일까? 세상 사람들에게 큰아버지가 조금이라도 빨리 죽길 기다리는 조카로 비칠지도 모른다. 그래서인지 장의사 주인이 이상한 표정으로 바라보는 것 같기도 했다. 장의사 주인은 다시 한번 같은 것을 물었다. 필립은 조바심이 나기 시작했다. 어차피 그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일 아닌가. 그래, 목사님이 언제 세상을 떠나셨단 말씀이신가요? 필립은 처음에는 차라리 지금 막 돌아가셨다고 해버릴까도 생각했다. 그러나 만약 병자가 이대로 대여섯 시간 더 견디기라도 하면 어쩔 것인가? 그러면 설명한 방법이 없지 않은가? 그는 얼굴이 빨개져서 서툰 대답을 해버렸다. 아직 돌아가신 것은 아닙니다. 장의사는 의심스러운 듯한 얼굴로 필립을 보았다. 필립은 허둥지둥해서 설명했다. 사실 집에 포스트 할머니 혼자뿐이라서 누구든지 여자 일손이 한 사람 있었으면 하는 거예요. 알아들으시겠죠? 지금쯤은 운명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제야 장의사 주인은 고개를 끄덕끄덕했다. 따는 그렇게 했군요. 알았습니다. 곧 사람을 보내드리죠. 목사관에 돌아오자 필립은 그 길로 곧 침실에 들어갔다. 포스트 부인이 베갯무리의 의자에서 일어났다. 아까 조카님이 나갔을 때와 똑같으세요. 그녀는 식사하러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필립은 가만히 죽음의 진행을 신기한 듯이 지켜보고 있었다. 아직도 죽음과 맞서서 희미하게 싸우고 있다지만 혼수 상태인 병자에게는 이미 인간다운 점은 아무것도 없었다. 이따금 벌어진 입에서 중얼거리는 듯한 짧은 외침이 새어나올 뿐이었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에서는 햇볕이 강렬하게 내려쬐었고 정원의 나무들은 서늘하고 상쾌해 보였다. 아름답게 갠 날이었다. 쇠파리 한 마리가 유리창에 부딪혀서 날개 소리를 자꾸만 내고 있었다. 갑자기 고르륵 고르륵 목구멍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필립은 벌쩍 뛰다시피 놀랐다. 저도 모르게 등골이 오싹해졌다. 그리고 갑자기 병자의 손발이 경련하는가 싶더니 어느새 그는 죽어 있었다. 기계가 서버린 것이다. 쇠파리가 유리창에 부딪히며 언제까지나 시끄럽게 날개 소리를 내고 있었다.